네, 안녕하세요. 키신저가 100살에 이제 숨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대변한 그 시대, 그게 이제 미소 양극 질서가 이제 미중소 삼극 무질서로 넘어가던 시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했던 그 시기가, 그 글로벌 질서가 완전히 바뀌던 시기죠. 우리한테는 엄청난 말하자면 국가 생사 존망의 위기가 닥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취했던 행보가 한국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우리한테 맥없이 휴전을 강요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발해서 한미 동맹을 관철시켰죠. 마찬가지로 키신저가 맥없이 뭐 중국한테 다 내줄 것 같이 막 그런 군사지정학적 위기를 불러일으키자 한국은 유신과 남북 통일이라는 카드로 키신저한테 정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한국에 대해서는 키신저의 구도가 많이 좌절됐다 혹은 변형됐다 혹은 억제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중화해, 이제 뭐 외교학적 용어로는 라프로시망이라 그러죠. 뭐 프랑스 말입니다. 화해란 뜻이죠. 미중화해라 그러면 미국, 중국 두 나라 사이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 보통 미국이 아니니까 미국이 중국과 화해를 해주면 중국이 느닷없이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중공이 중국으로 느닷없이 둔갑을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미중화해 전에는 중공이에요. 그런데 미중화해 이후에 1971년부터 중공이 중국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이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중공이 중국의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지난 이제 11월 중순에 시진핑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뻔뻔하게 말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8 years ago, after jointly defeating fascism and militarism, 거짓말이죠. 78년 전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함께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패퇴시킨 적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당시에 중공은 모택동 집단은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장개석이 파트너입니다. 근데 마치 그때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중공이 중국으로 둔갑을 한 다음에 둔갑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자기들이 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단한 뻔뻔함입니다. our two countries initiated, together with others, the 네,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를 흔히 샌프란시스코 체제라 그럽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그릴 때 그때 미국의 파트너는 중화민국, 장개석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유엔을 탄생시킨 1945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에서 모택동 집단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초청도 안 했고. 이렇게 뻔뻔해요. 예. Francisco Conference, which helped found the United Nations. And China was the first country to sign the UN Charter. 예, 그때 서명한 이름을 보면 PRC가 아닙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아니라 Republic of China, ROC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화민국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서명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공이 중국으로 둔갑하기 이전에 모든 중국이란 이름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직접 한 거다. 아,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Starting from San Francisco,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was established. Over 100 countries have gained independence one after another. 우리가 자기들이 그렇게 미국과 손을 잡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만들고 유엔을 만든 덕에 지금 세계에서 100개의 나라가 차례로 독립해서 이제 독립국가들이 많아진 그러한 세상이 됐다. 이런 뻔뻔한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네. 그러니까 미중 화해를 하면서 그 전에 중화민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구별을 안 하고 중공이 중국으로 승계를 해서 그래요. 하루아침에 둔갑 승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화해는 그러니까 중공의 둔갑, 중공 둔갑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잠시 세력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자세히 여쭈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력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미중 관계의 챕터를 좀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키신저가 뭐 지금 중국을 이렇게 다 키워준 인물이다. 그건 좀 부당한 비판입니다. 제가 키신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키신저가 다 키워준 게 아니죠. 키신저는 1단계를 했습니다. 키신저는 원래 이제 뭐냐면은 NSA였죠. 그러니까 그 린든 B 존슨 때부터 그러니까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하다가 닉슨 때에 국가안보보좌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72년인가 73년에 국무장관을 겸임합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시사 만평을 보면 비행기 트랩에서 2명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앞에 쓴 건 키신저인데 저 뒤에 오는 건 누구냐? 그 뒤가 닉슨인데 그 대통령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키신저가 다 잡고 흔들었다는 거지. 그 교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때 키신저의 그 기고만장함, 교만함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포드가 이제 닉슨이 저걸 당하고 저기 뭐 워터게이트로 이제 탄핵에 몰리게 되자 이제 사임을 하게 되죠. 닉슨이 탄핵은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임을 하니까 닉슨이 사임을 하고 나서 포드가 이제 그 키신저한테서 NSA 자리를 뺏어버리죠. NSA 자리를 뺏어버리고 지금 이 사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 자리에 나오는 스코크로프트를 이제 그 NSA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을 시켜요. 예. 그 스코크로프트가 나중에도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돼서 이건 이 사진은 89년인데 76년에 이미 한번 그 NSA를 합니다. 스코크로프트가. 그러니까 이제 키신저는 힘을 썼던 게 뭐 길게 봐주면은 이제 그 카터 정부 등장 전까지 그렇게 1976년 말까지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쫓겨나니까 그 전에 이미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키신저는 그 전에 이미 그렇게 NSA랑 국무장관을 2개를 하다가 NSA에서 쫓겨나요. 포드랑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았어요. 그러면 키신저가 했던 일은 결국 뭐냐면 미중 화해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 이후에 미중 수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중 밀월, 그 미중 사랑, 투 핫, 너무나 뜨거운 미중 사랑. 이거는 키신저의 직접적 책임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신저가 그 미중 그 화해를 한 것까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예, 그것의 빛과 그림자를. 이 미중 화해와 중국 둔갑이 키신저의 책임 혹은 업적이죠. 그래서 2단계부터는 키신저 작품이 아닙니다. 2단계는 미중 수교와 홍콩 역할인데 이 미중 수교는 그러니까 중공이 중국이 된 건 1971년이지만 미중 사이에 국교가 수립하고 따라서 미국과 중화민국의 국교가 끊기고 미국과 중화민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없어지고 이건 79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홍콩을 통해서 일본 자본, 대만 자본, 중국 자본이 들어가요. 네, 타이샹, 대만 자본, 화상, 네, 그 중국 자본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9년부터 1988년이 미중 수교되면서 홍콩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가던 시기예요. 요 10년이.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뭐냐면은 아주 미중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 그림이 뭐냐면 천안문 직후에 천안문이 6월인데 7월 달에 그 당시 아버지 부시가 자기의 오른팔인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 스코어크로프트를 등소평한테 보내서 괜찮아, 우린 너희 지원해 라고 시그널을 보낸 그 장면입니다. 천안문 면죄부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이제 그 클린턴이 이제 임기 말에 이제 말하자면 개도국 지위를 부여를 하죠. 개도국 지위를 부여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2016년까지 정말 뜨거운 미중 사랑이죠. 그러다가 4단계는 뭐냐? 좌충우돌 반중이죠. 2017년부터 2020년 트럼프 때. 왜 좌충우돌이라 그러냐? 중국 정도의 큰 괴물을 잡으려면 글로벌한 포위망을 쳐야 되는데 미국 혼자 그물을 친 거예요. 미국 혼자만의 반중이에요. 유럽은 안 따라와. 그 다음에 반중의 수단이 관세인데 관세는 이게 수단이 못 돼요. 특히 트럼프가 코로나 전에는 그 셰일을 양산을 시켜가지고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사람들의 소비 구매력이 세져서 중국의 관세 높인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경기가 굉장히 핫해지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진 다음에는 그나마 물건 나오는 데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또 관세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좌충우돌 반중이라는 게 반중 깃발을 들고 사람들한테 반중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관철시킨 것까지는 오케이,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동맹과 상관없는 유니래터럴, 그러니까 미국의 혼자만의 반중이라는 거, 그 주요 수단이 관세였다는 거, 이게 이제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틀이 잡혀간 거는 21년부터고 특히 우크라 전쟁 이후입니다. 우크라 전쟁 때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유럽이 확 붙었죠, 이쪽으로. 그래서 결국 이때는 중국을 이제 관세로 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건 없애진 않고 거기에다 뭘 더했냐면 결국 민간 분야 혹은 민감한 분야, sensitive area. 그 다음에 첨단 분야, 예, 하이텍 에어리아에서 서방과 미국의 기술 못 들어가게 하고 자본 못 들어가게 하고 서방과 미국의 시장을 안 내주고 서방과 미국의 부품과 장비가 못 들어가게 막는 것. 이게 이제 5번째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라는 게 1970년 라프로시망 이후로 5번의 챕터가 있었고 키신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챕터입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뭐 간접적으로 그때 물고 열었기 때문에 번진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또 그때는 그렇게 물고 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을 고립시켜야 되니까.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여러 가지 글로벌 질서에서 수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수세로 몰리는 상황이에요. 60년대 말 70년대 초가. 그 상황에서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 별짓 다 한 그 주인공이 말하자면은 키신저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별짓 다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이제 골로 갈 뻔하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미중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한국은 국가 정체성이나 국가의 그 일관된 정치 철학이 반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공이 붕괴를 해버리죠. 특히 이제 미중 사랑으로 넘어간 1990년도 89년 90년경부터는 대세가 친중 친북이 돼요. 그리고 대세가 우리 민족 내러티브가 되죠. 그러니까 친중 친북 우리 민족 이게 내러티브가 되니까 그러니까 백모 같은 생각 또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이미 하셨다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멸종위기 동물이에요. 대세가 그거가 아닌데 구독들이지. 수구전쟁광 반공이죠. 지들 용어로 치면. 결국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안보는 미국, 안미, 경제는 중국, 경중, 남북은 우리 민족. 그러니까 안미, 경중, 우리 민족이에요. 그게 대세야. 그게 대세인 세상에 30년 간 거예요. 이 물꼬가 언제 터졌냐면 우리한테는 키신저가 군사지정학적으로 중국을 키워줬는데 중국한테 물꼬를 터줬는데 그 중국의 바로 옆이 우리니까 그리고 북한이 중국의 꼬붕이니까 그때는 이제 반꼬붕이죠. 북한은 중국과 소련 독일복이라는 그런 주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결정적인 그 위협으로 닥치죠.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미중사랑 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미중사랑이 본격화된 1991년 전에 이미 혹은 미중사랑이 본격화된 1989년 전에 우리는 그 20년 전에 이미 결정타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사존망, 이 국가 정체성, 또 국가 위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이게 들이받은 거냐면은 우리는 그때 이제 키신저가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 성격이 아주 별중난 사람이에요. 겁도 없고 막 저질러 그냥. 왜 그러냐면 아무도 그렇게 나대서 저지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형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약 25년 동안 유지해 왔던 미소 양극 체제가 미중소 삼극 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세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형을 일으켜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 변형에 관해서 그림을 내놓는 인간이 하나도 없던 상황이에요. 그 빈자리를 노리고 팍 치고 들어간 게 키신저입니다. 개코죠, 개코. 완전히 기회주의적 개코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치고 들어가는 그 맛에, 잘난 맛에 날뛰는 인간이니까 뭐 죽을래 말라가지고 실실 뭐 한반도 다 내줄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다 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냄새도 풍기고 이러니까 그때 정보가 빨랐던 것 같아. 야, 여기가 네 맘대로 내주고 말고 할 때냐? 야, 우리 남북 통일할까 임마? 그 유신이에요. 그래서 유신헌법은 그 국민투표를 할 때 통일헌법이라고 해서 국민투표를 했고 통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거의 100% 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 위기가 심하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뭐 이우락에 가서 뭐 만나고 왔잖아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두길보기를 한 거지. 키신저 방식으로 미국이 정말 골 때리고 나오면 북한이랑 손잡고 그냥 터가지고 우리가 뭐 소련이나 중국에 이렇게 복속되지 않는 이런 길로 우린 가겠다. 이런 하나는 그 길이고 그런데 미국이 지금 뭐 한국 금방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키신저 같은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한미동맹 굳건히 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영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안에 굳건히 지키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반공으로 간다.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키신저 너 팔아먹으려고 그러잖아. 우리 지금 중국한테 네 맘대로 우리가 팔리는 나라야? 우리 그냥 북이랑 손잡고 우리 개길 거야. 유신은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미국 쪽에 그 군사지정학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영향권을 유지하겠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이런 자세가 유지가 되니까 이걸 확 잡아 돌린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미국을 겁준 거지. 저 키신저의 설익은 구도, 설익은 냄새 풍기기를 목숨을 걸고 좌절시킨 사건입니다. 저게. 뭐 이러면 이제 유신 찬양한다고 저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뭐 저는 청춘을 유신 반대한다고 상당히 많이 바친 사람이니까 전부 욕하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어요. 예, 마음대로 알아서들 하시라 그래. 제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듯해요. 예, 그럴듯해.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소련을 고립을 시키려고 중국과 손을 잡았다. 그럴 만한 또 분위기가 무르익었어. 그런데 이제 키신저가 이제 어디에 뜬다 그러면 이 학살자 제노사이드 하면서 이제 그 시위가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학살이 세 건이 커요. 하나가 이제 크메르 루즈인데 이미 이제 1960년대 말 70년대 초가 되면요. 이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캄보디아나 라오스까지 같이 적화된 월남의 그러니까 베트남의 주도 아래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같이 적화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겁을 내요. 그래서 중공과 모택동 쪽과 중공과 타일랜드가 크메르 루즈를 지원합니다. 수백만 명 학살한 그 크메르 루즈를 타일랜드와 중공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지 정학이 이렇게 그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키신저가 베트남 내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베트남에 마지막까지 지원하자라고 의회에 밀어붙이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거의. 그 키신저는 어떤 식의 생각이냐면 북쪽은 중국으로 베트남을 누르고 서쪽은 타일랜드로 타일랜드로 베트남을 압박을 하면서 중국과 타일랜드가 크메르루주를 지원하는 거를 그냥 묵인한 거예요. 그게 무슨 영화더라? 플래툰이었나? 플래툰 아니고 뭐 다른 영화 있는데 그 굉장히 우울한 영화. 그 보면 CIA 특수공작원이 그 저기 어디야 그 미 육군 특수공작원인가 그 밀림 뚫고서 크메르루주 접촉하는 그런 영화 있어요. 미국 영화. 그게 그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크메르루주 그러면 미국이 아주 결사적으로 잡아 죽였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예, 군사지정학이 이렇게 비정한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학살을 한 놈들이 얘들이 그러니까 친중파고 베트남에 대해서 월맹 세력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메르루주를 양쪽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요. 특히 중국, 그다음 타이도 상당히 지원하고. 이런 얘기들을 국내 학자들 중에 별로 안 하죠. 예, 이 크메르루주, 킬링필드 크메르루주. 예. 근데 키신저 그 사정 알면서 방치했다고. 그러니까 간접적 책임이 있지. 키신저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입에 달고서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내가 혹은 미국의 크메르루주 들여앉혔냐? 아니야. 우리는 안 했어. 그건 중국하고 타이가 한 거야. 내가 혹은 미국의 크메르루주 끌어안쳤냐? 아니야. 그거 끌어내린 건 베트남이 끌어내렸잖아. 75년도, 76년도쯤에 베트남이 끌어내렸죠. 76, 7년도쯤에. 예. 베트남이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크메르루주를 끌어내리고 나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형 내가 제일 팰게 시그널 딱 보내고서 베트남을 팼죠. 79년도 초에. 그래가지고 중국이 쥐어 깨졌지. 중국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79년도 초에. 그게 중국 베트남 전쟁입니다. 79년. 그러니까 베트남도 엄청 팔자 센 애들이야.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번져가지고 베트남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랑 더 앙앙거렸다가 골로 갈 것 같으니까 81, 2년도에 바로 노이모이 개혁개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게 무르익어서 이제 한국의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 됐고 미국과는 지난 몇 월이었나? 9월이었나? 몇 개월 안 되죠. 예, 베트남의 그 서기장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 높아. 예, 그 할배가 그 가서 바이든이랑 포괄적 전략적 동맹 맺고 왔죠. 아마 우리 무기 베트남에 꽤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크메르루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키신저 양손에 피가 좀 묻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데 한번 퀘스천 마크를 내드릴게요. 1970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베이징을 갔잖아. 그럼 베이징을 어떻게 비밀리에 갔을까? 무슨 루트로? 미국 비행기가 베이징으로 가? 일본 애들이 알 텐데. 유럽에서 가? 그럼 알 텐데. 소련에서 가? 그럼 소련 펄쩍펄쩍 뛰는데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갔지? 파키스탄 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연배가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없었죠. 그건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을 서파키스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서파키스탄이 주도해서 동파키스탄을 다스렸어요. 그전엔. 그런데 동파키스탄이 이게 회교 중심이긴 한데 서파키스탄과 이해관계가 달라.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라. 그러면서 동파키스탄은 인도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 방글라데시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인도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독립 과정에서 서파키스탄이 무지막지하게 학살했어요. 수십만 명 학살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글부글 피바다가 벌어지는 와중에 그 키신저가 서파키스탄에 들어가요. 그 당시에 서파키스탄은 한편으로는 중공원과 거래하고요. 인도는 소련과 거래합니다. 인도는 소련의 파트너고 서파키스탄은 중공의 파트너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서파키스탄, 즉 파키스탄 정부의 어레인지 아래 중공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파키스탄과 미국과의 관계가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보다 길고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파키스탄 군부에 상당한 무기들이 다 미국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방글라데시 학살을 사실상 거의 방조했어요.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그때 방글라데시에는 이게 국가가 아니니까 동파키스탄이니까 동파키스탄의 미국 대표부 같은 사람들, 블라드라는 사람이에요. 피바다인데 그 사람들 이름도 블라드예요. 그 미국 대표부. 미국 대표가 이 상황 막 보고하니까 키신저가 아주 냉소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미국의 국익은 인권이 아니야. 인권 문제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인권 문제 쫓는다는 게 꼭 미국의 국익인 게 아니야. 그러고 아주 입을 그냥 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키신저의 그런 그 냉혈에 그 피에 손에 피 묻은 것 때문에 그 국무부에서 그 온건한 보수주의자들 중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그만두거나 혹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거의 칩거하는 정신적인 칩거 상태로 들어간 외교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블라드도 그런 사람이고요. 네. 두 번째 피가 거기서 묻죠. 예, 키신저의 손에. 세 번째 피는 칠레 아르헨티나입니다. 예, 콘도르 작전, 콘도르 플랜이라는 건데 이게 70년대 이제 중반에 벌어지죠. 예, 아르헨티나 뭐 한 3만 명, 칠레도 몇만 명 되죠. 예. 그냥 제 왼쪽이야 하고 정보기관에 찍혀 있는 사람 그냥 채다가 남녀 불문하고 그냥 실종, 학살이죠. 나중에 증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채 왔는데 이게 나이 한 30쯤 된 여자인데 애를 베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여자랑 얘기를 해요. 지금 너 죽이면 애까지 죽이니까 야 그건 안 되겠다. 너 애 낳고 그때 죽일게. 그리고 애는 우리가 키워줄게. 그래서 여자가 출산하고 죽였어요. 참 비참합니다. 예. 그 아르헨티나가 이게 이제 10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한 10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제일 국력이 막 피크를 찍죠.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 상당한 그 식량이나 공업 기반을 가지고 전쟁 중에 계속 수출을 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패런주의자들의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파퓰리즘. 거기도 패런주의 때도 저런 그 군부 학살 많았어요. 패런도 그렇게 손잡고 했어요, 저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 끝나고 나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부터 저런 그 흉악한 군부에 의한 흉악한 대량 학살. 그 다음엔 다시 패런주의.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나라 다 망한 거예요. 그냥 거덜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그 정책을 펴겠다는 놈들은 없고 극단적인 공산주의, 극단적 혁명을 하거나 혹은 패런주의 파퓰리스트거나. 그 나라 거덜나죠. 그렇게 100년 하고 나니까. 100년이 그거예요. 100년이. 그 지금은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죠. 전 국민의 거의 50%가 절대 빈곤이야. 100여 년 전에 아르헨티나가 세계 한 8, 9위 정도 했습니다. 그 생활 수준이나 국력이. 참나. 그래서 얼마나 잘난 체를 많이 하는지 아르헨티나에서 그 농담 있어요. 예, 히틀러가 아르헨티나 사람이었으면 유대인을 더 많이 죽였을 것이다. 얼마나 자기들 그 자존심과 우리 아르헨티나 뭐 이게 강한지. 참 밀레이는 유대인입니다. 밀레이 그래서 미국 갔을 때 그 뉴욕에 있는 그 시네고그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가서 랍비들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번 대통령 된 밀레이. 나중에 밀레이 얘기는 좀 차분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